예,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미래한국당 공천 신청으로 논란을 일으킨 보수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장 박형준. 뭐 이렇게 복잡하네요. 근데 이제 잘 알려진 사람이죠. 박형준은 TV에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누구죠? 유시민하고 같이 이제 많이 이제 시사평론을 많이 했죠. 보수 쪽에서 이제 시사평론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생긴 거는 멋있잖아요. 근사하죠. 아주 근사하죠. 생긴 것만. 제가 이렇게 그 시사평론가들 얘기를 좀 하면, 예전에 두 가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시사평론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명박 때,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때, 제가 이제 시사평론들을 종종 봤어요. 케이블 TV에서, MBN이나, 이렇게, TV조선이나, 그렇게 이제 케이블 방송은, 시사 프로가 많잖아요. 시사평론. 정치 비평 시사 프로가 많죠.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만큼의 이렇게 돈은 없어서, 물론 가끔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뭐 정치평론, 시사평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시사평론을 내가 이제 종종 봤는데, 볼 때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이제 정치 뭐 이슈가 있을 때 나와서 한 2명, 3명 나오기도 하고, 뭐 많을 때는 한 4-5명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이제 시사평론을 할 때 보면, 정부가 무슨 정책을 잘못한다 그러면 이제 많이 비평을 하죠. 그때가 이제 이명박 때, 박근혜 때였으니까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시사평론가들 얼굴들은 제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얼굴만 알아요. 이명박 또 박근혜 때 한 몇 년간을 내가 밥 먹을 때 많이 봐가지고. 근데 문재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많던 시사평론가들, 내가 한 10명 이상 봤을 거 아니에요? 한 몇 년을. 이명박 때 박근혜 동안 한 20명 정도는 아마 본 것 같아요. 시사평론가들, 자주 나오는 사람들. 근데 이제 문재인 들어오고 나서 그 시사평론가들이 어디로 갔냐? 싹 다, 거의 다, 한 90%가 종편,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채널A나 뭐 전부 보수 논객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평하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시사평론하면 진보하고 보수하고 적절히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평을 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나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평도 잘 하고 했으니까 그 당시는 잘 몰랐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딱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시사평론가들이 죄다들 보수더라. 한 20명 중에 18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보수 논객이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수가 이 사회를, 우리나라라는 이 사회를 얼마나 쥐고 있었냐, 꽉 쥐고 있었느냐. 시사평론가들이 전부 보수였더라라는 거죠. 10명에 9명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사평론가들 대부분 보수 쪽으로 가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비평하는 걸 보고, 야, 저놈이 보수였나? 이명박 박근혜 때는 막 정부 비평하고 막 그래서 잘 몰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전부 문재인을 까더라라는 거예요. 보수 쪽 언론사들 종편이나 뭐 또 인터넷 그 유튜브 쪽에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생각이, 야, 우리나라가 진짜 보수가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보수가 이 나라를 꽉 쥐고서 있었구나. 그걸 내가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때 평론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시사평론 뭐 나름 목에 힘주고 열심히 막 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송 종편에 나와가지고 세월호 때도 그러고. 알고 보니 그게 다 보수더라라는 거예요. 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몰랐죠. 저 시사평론가가 보수주의인지 진보주의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알고 보니 10명 중에 9명이 보수 논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가 참 곳곳에 이 보수주의자들이 사회 이 지도 위치에서 참 암약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박형준도 마찬가지죠. 박형준도 지금 이제 시사평론가로서 진보가 아니라 이제 보수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사평론가 하면 그냥 다 10명 중에 9명은 보수 논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가 아니고 보수주의자.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게 티가 안 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가 들어서고 나서 티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갈린 거예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진보로서 시사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보수 방송이나 보수 유튜브 언론 이런 데 나와가지고 문재인을 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 시사평론가라는 놈들이 죄다 보수주의자였구나. 진보는 10명 중에 1명 정도,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사평론가들은, TV에 나오는 시사평론가들은 다 뉴페이스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 나온 시사평론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종편이나 개인 유튜버, 우파 개인 유튜버로 가 있고, 지금 이제 방송에 나오는 시사평론가들은 뉴페이스, 좀 진보적인 새로운 평론가들이더라 이거죠. 뉴페이스. 그러니까 참 그랬어요. 그래서 박형준도 역시 물론 이제 이명박 때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그랬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한 가지 말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시사평론가들,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수영장에 물을 빼야 누가 빨개 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말이겠죠. 수영장 물을 빼야 빨개 벗고 헤엄치던 놈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수영장에 보면은 저기 다 수영복 입고 이제 헤엄치고 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영악하고 못된 짓 하고 약사 빠르고 하는 놈들은 이제 빨개 벗고 헤엄치는 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약하고 있던 나쁜 놈들이 이게 확 뒤집어져야 정체가 탄로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나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이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 시스템도 좋고 참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진면목이 나타난 거죠. 알고 보니까 굉장히 허술한 나라였더라.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닥쳐봐야 그 사람의 이제 본 모습이 보인다, 뭐 이런 말인데, 이제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수영장 물을 빼야 빨개 벗고 헤엄치는 놈을 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보수 논객들의, 아니 시사평론가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더라.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 시사평론가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딱 들었으니까 그놈들이 전부 알고 보니 보수 논객이더라. 그런 거죠. 내가 보수 논객을 다 보수 논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논객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보도 있을 거고 보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토론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진보 쪽은 굉장히 그 스마트해요. 스마트. 근데 보수는 할 얘기가 없고 생각하는 게 좀 스마트하지 않아요. 이게 스마트가 참 적절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관이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스마트. 편관. 그러니까 이제 정치평론가나 이렇게 각 당에서 그 전략통들 있잖아요. 기획하고 전략통들. 이게 이제 보수나 진보 쪽도 다 있을 거고, 보수도 전략통이 있을 거고, 진보도 전략통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평론을 하러 가끔 방송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각 당의 그 전략통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 왜 이겼나 또는 왜 졌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토론회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진보 쪽은 굉장히 샤프해요. 전략통들이. 근데 보수는 샤프하지 않고 스마트하지 않아요. 애들이 멍청해요. 멍청해. 그러니까 이제 머리싸움에서 지는 거죠. 이게 정관이 그래요. 정관이 평관한테 항상 밀려요. 그러면 IQ가 평관이 더 높다는 거냐? 네, 맞아요. 높아요. 높은데, 근데 왜 정관이 기득권이냐? 그러면 이미 시스템이 기득권이 유리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리한 환경, 이 사회 시스템에서 이 사회에 유리한 환경은 정관이 가지고 있거나 정관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회 시스템이. 그게 이제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정관의 환경이 걔네들이 여전히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영민하고 스마트하고 샤프한 거는 평관 진보가 더 그러하지만 이 사회 시스템은 기득권이나 보수가 유리하게 환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진보보다 머리가 조금 나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연으로 따지면 좋은 밭에 뿌려져 있는 씨앗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관은 척박한 밭에 뿌려진 씨앗. 씨앗의 종자는 평관의 종자가 좀 더 우수해요. 그러나 밭이 워낙 좋으니까 정관이 가지고 있는 이 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밭에 뿌려진 약간 평관보다는 덜 좋은 씨앗이라도 워낙 밭이 좋으니까 그 환경 안에서 잘 자라더라라는 거죠. 자연으로 치면.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이 박형준도 유시민하고 토론하는 거를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그나마 박형준이 조금 난 거 아니에요? 그나마 보수 논객 중에서는. 그래도 유시민이 아니어도 좌파의 다른 보수 논객한테도 말싸움하면 져요. 그래서 참 보수가 그럼 왜 이렇게 보수는 그러냐? 이 논쟁거리가 없어요. 논쟁거리가. 지금 이제 박형준도 이제 미래통합당의 가치는 혁신, 확장, 미래 뭐 이렇게 얘기하나 본데 그럼 혁신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게 혁신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보수는이 아니라 가진 자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건 진리예요. 가진 자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가진 자가 보수예요. 따라서 보수는 혁신이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화를 원치 않는데 무슨 변화하는 혁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혁신의 내용이 뭐냐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게 항상 보수의 문제예요. 항상 보수의 문제. 그래서 보수가 문제인 거예요. 막상 바꿀 게 없다는 거. 이게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 참. 차라리 아예 그냥 사회주의로 혁신을 하든지 사회주의로 나가든지 뭐 이를테면 좀 더 사회주의로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을 아예 국유화를 만든다든지 사회기관 사업하는 각종 공기업들 많잖아요. 한전도 뭐 국유화 한다든지 아예 그냥 그래 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가슴에 와닿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이 보수는 사회주의라는 말만 나와도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면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바지에 오줌을 질질 싸죠.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그래서 아무튼 참 이 보수가 갈 길이 안 보이는 거라서
혁신을 말할 거가 안 되고, 그럼 천상 지금 진보 정권이 보수화 되길 바라고, 거기에 붙는 게 오히려 더 빠를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리고 이사주를 보면 편관이 있어요. 정관보다도 편관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사주는 본질은 편관이죠. 정관이 아니고 본질은 편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학생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김영삼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보수 쪽에서 계속 이제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나마 보수 쪽에서는 좀 혁신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이사주가 상관만 있어요. 식신이 없고. 그래서 편관한테 상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편관에는 식신이 더 어울려요. 상관보다. 그리고 상관은 이제 정관이 더 어울리죠. 그래서 편관하고 상관하고 있는 것이 그닥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이 박형준에 대해서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에 굉장히 그 구설이 많았네요. 지금 딱 보기에는 굉장히 외모가 의젓하고 멋있잖아요. 그나마 점잖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젠틀맨, 보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보수의 특징이 젠틀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젠틀맨처럼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젠틀맨으로 생겼죠. 그런데 막상 사주는 상관이 강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과거 이력을 보니까 상당한 구설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명박 때, 이명박 밑에서 박근혜와 싸우는 그 책임자. 그러니까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권모술수, 모략하는 박근혜를, 이명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때, 노무현 말기에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한나라당에서 누가 그 다음 대통령 나갈 거냐 할 때 굉장히 자기들끼리 많이 싸웠잖아요. 그때 이명박 밑에서 이제 그 싸움을 지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모사꾼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관 때문에 그런 거죠. 상관. 굉장히 이제 모략에 능한 거죠. 사실은 외모와 다르게. 외모는 아주 점잖은데 사실은 아주 모략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략을 안 하더라도 상관이 강하면 이제 비평가를 하니까, 지금은 뭐 모략할 일이 있을까? 문재인을 모략할 일이 있나? 문재인이가 의외로 보수한테 그렇게 흠 잡힐 만한 게 없어요. 흠이 그닥 크지 않아요. 문재인이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보수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요. 오히려 진보가 하자는 건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 문재인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박형준이가 이렇게 대단한 모략가지만 문재인은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이 사람은 이제 상관이 강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올해는 왜 국회의원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건 이제 겁제 들어와서, 아니 올해 해운요. 이게 올해 해운이죠. 올해 왜 국회의원에 나오질 못했느냐. 이제 겁제충.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엔, 이거는 이제, 이건 옛날 거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상관이 강하니까, 평론가, 이제 우파 논객이 되겠죠. 우파 논객. 그리고 정치에 계속 관여하면서, 그리고 대학 교수도 유지하면서, 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죠. 보수는 혁신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혁신에 부합하지 않아요. 보수가 뭐 혁신이라는 거하고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혁신을 말한다, 그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그럼 보수가 어떻게 정권을 잡아야 되느냐. 진보가 망해야지 보수한테 기회가 오겠죠. 진보가 망해야. 노무현 때는 성공을 했죠. 근데 노무현도 잘못을 좀 하기는 했어요. 몇 가지. 잘못을 좀 하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이제 보수가 흔들어대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당한 거고, 문재인은 두 가지죠. 일단 문재인 자체가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가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 왜 망했는지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를 잘해요. 문재인은. 그게 참 묘한 거죠. 묘한 거예요. 묘한 거. 예, 여기까지 할게요.